세계는 현재 역세계화 흐름의 영향으로 서서히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연속적인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경기 침체의 우려가 짙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1970년대 이후 빠르게 부자 대열에 올랐던 자수성가 신흥재벌들 중 거평그룹 창업자 나승열과 나산그룹 창업자 안병균의 몰락 원인을 되짚어보면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개발연대라 불리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몸집을 불린 재벌 소위 기업 집단들은 이미 진출하고 있는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하면서 신규 기업의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서도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독특한 경영 기법을 구사하여 신흥재벌로 발돋움하는데 성공한 기업가들도 나타났습니다. 당시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들은 M&A의 귀재로 평가받던 거평의 나승열과 나산의 안병균이었습니다. 먼저 거평그룹 나승열의 기승전 몰락 과정과 원인을 분석해봅니다. 거평을 일으킨 나승열은 1945년에 전남 나주군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전쟁 당시 부모를 여의는 바람에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완전 흙수저인 셈이었죠. 결국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그는 1962년에 서울로 상경해서 막노동을 비롯한 온갖 자비를 전전하면서도 공인회계사의 꿈을 품고 격리학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 그는 한국전자 격리직원을 거쳐 현 롯데삼강인 삼강산업의 격리과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이로써 재무관리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게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사업에 뛰어든 것은 삼강산업을 퇴사한 1979년도로서 거평건설의 전신인 금성주택을 설립하면서부터입니다. 금성주택은 개발에 적합한 땅을 물색하면 건설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부동산 기획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1980년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자금을 축적할 수 있었는데 거평 역시 이 시류를 잘 타고 나갔습니다. 1980년대 초에 서울 광장동에 있던 동양화학 공장 부지를 매입했다 되파는 수법으로 상당한 자금을 확보하였고, 이 자금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꾸준하게 하면서 금성주택의 몸집을 키워나갔습니다. 1988년에는 서울 서초동의 센츄리 오피스텔을 성공리에 분양해서 거평그룹의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조카인 나선주를 기획조정실장으로 영입하게 됩니다. 나선주는 나승열과 달리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였는데 나승열의 탁월한 이재 능력과 나선주의 합리적인 사고가 결합됨으로써 거평은 도약의 날개를 단 셈이 되었죠. 이후 계속적인 아파트 건설 분양으로 자금이 축적되자 거평식품과 대동화학을 인수하는 등 그룹의 덩치를 키우면서 재산을 쌓아나가게 됩니다. 거평이 본격적인 도약과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된 데에는 3단계 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 동대문 인근의 덕수중고등학교 부지를 인수하여 대규모 쇼핑몰인 거평프레아를 건설, 분양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95년도에 외국인 투자기업 1호로 설립된 반도체 조립업체인 한국시그네틱스의 인수였습니다. 당시 이 회사는 자본금 594억 원에 21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던 대기업이었는데 당시 매출 총액이 3181억 원이었던 거평은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일거에 5311억 원으로 격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1996년도에 자본금 2534억 원의 매출이 1500억 원인 공기업 대한중석을 인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한중석은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 자본금이 2772억 원으로 총자본금이 1161억 원에 불과한 거평의 2.39배에 달하여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시샘과 의혹의 말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거평이 인수한 기업을 보면 1994년 서울 여의도의 라이프쇼핑, 한양양공유통, 1995년 포스코캠과 정우화학, 1996년 강남상호신용금고와 세안종합금융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부문을 강화하면서 동년도에 거평파이낸스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거평의 몸집 불리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1월에는 태평양 패션을 인수하였고 외환위기에 광풍이 몰아치던 1998년에도 계속되었는데 한남투자증권을 인수함으로써 거평은 건설, 광업, 무역, 반도체, 유통, 식품, 관광, 부동산 및 금융 부문을 아우르는 재계서열 28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이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편으로 그 이면에는 계속적인 M&A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현금 창출 능력 부족 역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1996년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이익은 200억 원에 그쳤으며 1997년에는 매출은 2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이익은 오히려 200억 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현금 창출 여력이 없었음을 여실히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극도로 경기가 위축된 데다가 설상가상 은행권의 대출 축소 및 자금 회수 압박이 이어졌고 고금리가 지속되자 상당 부분 타인 자본에 의존해서 성장을 거듭해왔던 것이 치명타로 작용한 겁니다. 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거평은 총 19개 계열사 중 거평시그네틱스, 거평제철화학, 거평화학과 한남투자증권 등 4개사만 남기고 나머지 15개 계열사를 부도 처리했습니다. 스스로 그룹 해체를 선언한 겁니다. 이들 4개 기업의 그 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평시그네틱스는 한국시그네틱스로 다시 상호 변경됐고 2000년 주식회사 영풍에 재차 인수되었습니다. 거평제철화학은 2,300억 원, 거평화학은 1,200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두 기업 모두 1999년 3월 말 한아름종합금융에 인수되어 제철화학, 제철유화로 각각 상호 변경되었습니다. 2000년에 동양화학에 인수되었는데 제철화학은 2001년 5월 동양화학에 흡수 합병되어 동양제철화학으로 상호 변경했습니다. 그해 12월 제철유화를 흡수 합병했다가 2009년 4월 OCI로 상호를 변해 경영 정상화가 이뤄졌습니다. 한남투자증권은 1999년 9월 현대그룹 계열의 국민투자증권 현 하나투자증권으로 인수되었습니다. 나승열은 기업 인수 등을 통해 최단 기간에 재벌화한 대표적인 기업가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역풍을 맞아 공중 분해되었던 것입니다. M&A로 특징되는 거평의 성장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주목할 것은 재원 조달 방법이었습니다. 재무 상태가 양호한 기업을 인수하고 그 회사의 자금 여력을 이용해 또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수한 기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인수자금을 마련했고 계열사들이 이를 보증하는 방법도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서로 물리고 물리는 관계가 되었으므로 위기가 닥치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죠. 다음은 나산그룹 안병균의 기승전몰락 과정과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사람은 삼성이나 현대 등 세상에 잘 알려진 대기업 오너가 아닌 안병균 나산그룹 회장이었다고 하죠. 1년 동안 47억 400만 원을 벌어 23억 1,7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설립된 지 10년밖에 안 된 기업 오너의 소득과 함께 나산그룹은 재계에 관심을 받게 되었고 재계 57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병균 회장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산그룹은 1998년 1월 최종 부도를 내며 짧은 역사를 뒤로한 채 사라졌습니다. 전라남도 한평군 나산리에서 1948년도에 태어난 안병균은 가난한 농부의 10남매 중 6째로 나산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마땅한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역시 나승열과 마찬가지로 가난을 벗어나고자 18살의 나이에 단돈 2,700원을 들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공사장 잡부, 영화 엑스트라나 술집 종업원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모은 자금으로 요식업에 뛰어듭니다. 중국집을 오픈해본 돈으로 명동 인근에 일식집을 내기도 하는 등 순조롭게 요식업을 이어가는 듯했으나 1974년 화재로 종업원 2명이 사망하였고 자신도 중상을 입어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는 등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운을 딛고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남대문 시장 인근에서 호프집 등을 운영하며 자금을 축적하면서 극장식당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1970년 중반에는 공연을 보며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을 즐기는 문화가 번창하던 시기였는데 당시 극장식당으로 유명하던 무랑루즈, 초원이집을 인수합니다. 다른 극장식당과 차별화를 주기 위해 최고 인기 개그맨 이주일 등을 비롯한 인기 절정의 연예인들을 출연시켜 대박 경영에 성공합니다. 그는 재개발 사업이 들어가기 전인 1986년까지 약 10년간 극장식당을 운영했고 퇴계로에 추가로 극장식당을 인수하여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여기까지는 그가 재벌로 성공하기 전 일종의 워밍업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그는 1980년에 들어서자 본격적인 사업 시동을 걸면서 급속한 성장 궤도에 오르게 되는데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류입니다. 사업 아이템으로 의류를 점찍은 그는 1980년에 종로오가의 의류도매센터인 문화데스크를 설립해서 메이커 의류 재고품을 싸게 구입해 파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의류 재고품을 정가의 25%에 매입하여 40%에 팔아 15% 정도의 이윤을 남기는 박리담의 전략을 구사해서 막대한 부를 쌓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공으로 1982년도에는 문화데스크의 사명을 나산실업으로 변경했고 여성복에 초점을 맞추며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합니다. 단연간의 의류업체 경영을 통해 여성들의 취향을 간파한 그는 세련된 여성복을 제조하는 한편
젊고 참신한 모델을 스카우트하는 등 젊은 여성층을 집중 공략해서 나산 실업을 급속 성장시켰습니다. 1983년 출시한 조이너스는 1994년 단일 브랜드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해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으며 1989년 출시한 꼼파니아는 1996년 1,2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후 남성복에도 진출해 트루젠 등 여러 브랜드를 출시하며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그가 또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주목한 것은 부동산인데 그가 1990년 신고한 소득 47억 400만 원 중 41억 원가량은 부동산 사업을 통한 것이었을 정도입니다. 1981년에 평당 100만 원씩 매입한 서울 테헤란로 일대의 대지 1600평에다 1988년에 오피스 빌딩인 샹젤리제 빌딩을 건축, 평당 350만 원에 분양해서 막대한 수입을 챙겼습니다. 이 무렵 테헤란로 일대의 대대적인 개발붐이 조성되었는데 그는 이에 주목하여 부동산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동년도에 나산 관광개발을 설립한 후 경기도 포천에 골프장을 개장해 회원권을 분양했고 또한 나산 CLC 헬스클럽을 설립하고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분양해 41억 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건설사업과 유통사업입니다. 1991년에 영세 건설업체를 인수해서 나산종합건설로 상호를 변경했고 1994년에는 경영난에 직면한 영동백화점을 인수하여 나산백화점을 설립합니다. 이후 1995년부터 경기도 광명시, 서울 수서, 천호, 강남 등의 4개의 백화점을 세우며 유통업에 나섭니다. 안병규는 유통업이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2000년까지 10조 5천억 원을 투자해 그룹 매출의 35.5%를 점유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는 여윳돈이 생길 적마다 부동산을 사들여 빌딩이나 상가 등을 신축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확장 경영에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런 전략이 도리어 위기의 몰락을 부채질하는 치명타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1997년에 모기업인 나산실업을 포함 주식회사 나산, 나산종합건설, 나산유통, 나산클래프, 나산파이낸스, 주식회사 넵스, 나산관광개발, 나산CLC, 나산웰비, 나산플라망스, 새들, 나산산업 등 총 13개 계열사들이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해서 재계서열 50위의 나산그룹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나산과 나산실업 그리고 나산종합건설 등 주력 세계 기업의 매출액이 그룹 전체 매출액의 78.3%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었으므로 이 중 한 개 사업만이라도 삐끗할 경우 자칫 그룹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나산그룹의 총자산 1조 7,778억 원 중 나산종합건설이 7,960억 원을 차지하고 있어 자산 또한 부동산에 편중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다른 자산에 비해 유동성이 매우 낮아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렇듯 이미 몰락의 틈새가 상존해 있었고 이런 틈새가 더욱 커지기 전에 사전 보수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안병규는 이를 간과한 채 계속적인 그룹 확장에만 신경 써왔던 겁니다. 결국 우려하던 결과가 터지고 맙니다. 1997년 이후 마침 불어닥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설 등의 미분양이 속출한 상황에서 주력 사업인 여성 의류 사업마저 경기 불황으로 부진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외환위기까지 겹치는 바람에 나산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1998년 1월 14일자로 주식회사 나산과 나산종합건설, 나산클래프, 나산유통, 나산실업 등 5개사에 대한 화의를 신청하면서 나산그룹은 창업 15년 만에 좌초하고 맙니다. 계열사들의 그 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산 현 인디에프는 그룹부도 후 법정관리를 거쳐 2006년 세아상역에 매각됩니다. 나산산업은 그룹부도 후 1999년 TM코스모스로 상호 변경됐다가 2006년 폐업됩니다. 나산인터내셔널, 나산웰비, 나산CLC, 나산종합건설, 넵스 등은 그룹부도 후 2000년 폐업됩니다. 나산유통은 나산백화점 운영법인인데 그룹부도 후 2002년 폐업되었고 할인마트 체인업체인 나산클래프는 그룹부도 후 2010년 폐업됩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광명점,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광주점 두 곳이 있었는데 광명점은 2003년 파벌에 2008년 2001 아울렛 등으로 변경 후 2021년까지 영업했고 광주점은 2003년에 폐점 후 주상복합으로 재건축됩니다. 기업가로서의 나승열과 안병규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나이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학벌도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이며 전라남도 빈곤한 농촌 출신인 점도 같습니다.
서울로 상경한 시기는 물론이고 고향을 떠난 동기도 가난을 면하려 했던 점에서 대동소이합니다. 서울 생활을 시작할 무렵 막노동이나 행상 등을 전전하며 고생했으며 최초로 도전한 사업에서 실패한 것도 똑같고 여윳돈이 생길 적마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를 키웠다는 점도 공통적입니다. 재벌화에 싹이 된 초원의 집을 안병균이 인수한 시점이나 나승열이 금성주택을 창업한 시점이 1970년대 말로서 비슷할 뿐만 아니라 재벌로의 도약 시기도 1990년대 초로 일치하며 두 사람 모두 공격 경영으로 일관했었던 점도 비슷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그룹이 해체된 점도 동일하고 해체된 시기도 1998년으로 똑같습니다. 단지 재벌이 되는 과정이 다소 상이합니다. 나승열은 금성주택이라는 건설업체를 통해 처음부터 주택건설에 주력하면서 지속적인 M&A를 통해 거평이라는 그룹을 형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즉 그가 내세운 안팎론이 시사했던 것처럼 무리가 따르더라도 알짜 기업을 선별해서 인수하고 인수한 기업을 담보로 자금을 확보해서 또 다른 알짜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다각화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안병균은 처음에 요식업으로 시작 극장식당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모은 자금으로 여성의류 제조로 전환했고 이후 건설업에 뛰어들어 백화점, 컨트리클럽, 금융업 및 언론 등으로 지평을 넓혀나가는 등 비교적 스마트한 사업들을 영위하며 그룹을 키워갔습니다. 이러므로 나산이 거평과의 덩치 키우기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아무튼 이들 두 신흥그룹의 성장과 몰락은 개발경제 시대가 빚은 부산물인 부동산 경기에 한껏 편승한 결과임과 동시에 방만한 경영의 함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신선노름의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를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재벌노름의 기둥불이 썩는 줄 몰랐다는 게 지나친 말은 아닐 듯하네요. 다만 나름 비슷한 처지에 있었으면서도 헤어나오려 노력조차 하지 않던 여타 사람들과 달리 헝그리 정신을 부자로의 길로 지혜롭게 승화시켰다는 것은 본받을 만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나승열 전 거평회장은 2023년 1월에 별세했습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했던 방법에만 치우쳐 판단한다면 부를 축적하는 게 손쉬운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두 사람은 그 이상의 교훈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창업해서 일정한 성공 궤도에 오른다는 것이 만만한 도전이 아닌 만큼이나 이를 수성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어렵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창업해서 지금까지 잘 지켜온 부자들의 수정 전략과도 비교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만일 부자가 되기 위해 창업을 계획한다면 상기한 사례를 감안한 수성 전략도 함께 짜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어느 방법을 택하든 스마트하고 전략적인 운영을 통해 좌초하지 않는 탄탄대로를 달리기를 성원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